전체 계보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한번 봤고요. 이제는 그 분할되는 중요한 갈래가 갈라지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어서 뭐 때문에 얘네들이 갈라지게 됐는지 이걸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죠. 그래서 그 싸움 구경을 지금 하는 시간인데, 자, 그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그 개인주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그 대립점, 이 대립점이 사실은 막스주의 진영 안에서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까 잠깐 아나키즘 얘기를 한 것처럼 사회주의 진영 안에서도 자유주의나 그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논리들이 이제 뒤섞이게 되거든요. 뒤섞이게 되니까 그 안에서의 차이를 이해를 하려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과 자유주의 노선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게 뭐였죠? 사회 전체의 진보 발전을 위해서 개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개인이 기본 단위가 되는 사회가 온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대한 입장 차이인 거죠. 사회주의의 입장이라는 거는 개인에게 맡겼을 때 그 사회의 발전이 오히려 침해된다라고 보고, 그 사회 발전의 침해라는 건 결국은 출발점이 됐던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부도, 경제적 부도 확대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개인과 사회라는 걸 항상 대립적으로 보죠.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돼야 되고, 개인이 자유로워지면 사회 전체의 그 통합이나 전체성이라는 거는 그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다른 정치 이념으로 표현되면 바로 자유와 평등의 역설이라는 게 그거죠. 자유가 확대되면 평등이 침해되고, 평등을 강화하면 자유는 약화되고, 이 역설이 사실은 개인 대 공동체의 대립이라는 구도 속에서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정치적 노선들은 이 두 가지 가치를 양쪽 극에다 놓고, 한편에서는 자유, 한편에서는 평등을 양쪽 극에다 놓고 그 사이의 양을 절충하는 노선들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노선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를 몇 퍼센트, 두 개를 칵테일을 하는데 배합 비율만 다른 거예요. 배합 비율이 다르다는 얘기는 자유와 평등 중에 두 가지 가치 다가 근대사회의 중요한 포기할 수 없는 가치고 지향해야 되는 가치인데, 둘 중에 뭐를 강조하느냐, 이것만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자유주의와 극단적인 평등주의는 대체로 좀 건전하지 못한, 좀 매니악,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고, 우리 사회가 가지는, 저는 이런 거 되게 좀 불만인데, 그 이상한 그 분위기가 사람이 중도적일수록, 가치 중립적일수록, 뭐가 균형 잡힐수록 좋다, 이런 통념 되게 강하지 않아요? 특히 좀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가 자꾸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어요. 태백산맥 뭐 이런 소설 보면 주인공이 중도 좌파, 중도 우파잖아. 항상 염상진 이런 사람들은 결국 악역이야. 자기는 항상 가운데 있어야지 뭔가 좀 폼나고 멋있어 보여.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지식인들 뭐 자기가 진보 좌파라고 그러고 뭐 언론에 얼굴 비치는 사람들도 항상 이렇게 뭔가 좀 균형 감각이 있어 보이려고 애를 써. 그거 되게 이상한 생각이죠. 왜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지? 나는 대놓고 왼쪽으로 가겠어. 대놓고 민주주의 편이야. 난 대놓고 뭐 이런 거 잘 없죠. 우리가 뭐 한 가지 입장을 대놓고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좀 없어 보이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되게 위험한 강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그 사회를 통으로 옮겨갖고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놓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가운데로 가게 되면 점점 오른쪽으로 가죠. 기준점을 옮기면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계속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점점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는 그거를 좀 뭐 변명하려고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뭐 그 사람의 속마음이야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틀은 자유와 평등 또는 개인과 공동체는 상충하는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낙수주의의 아주 큰 차이는 뭐냐 하면요. 큰 차이는
이 두 개가 상충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역사적 조건,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또는 계급 사회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주의를 여러 가지로, 막스주의의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하고 관련돼서 막스주의 사상의 핵심적인 주장은 뭐냐 하면은 개인과 공동체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적 계급 사회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의 갈등의 문제, 자유와 평등의 역설의 문제를 자본주의란 틀을 유지한 상태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란 틀을 온전히 완전히 다른 틀로 바꿔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른 틀로 바뀐 사회, 그걸 이제 막스는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과 사회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순되지 않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사회의 틀을 유지한 채로 그 틀 안에서 자유와 평등,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근본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시도다. 그 안에서 그냥 강조점만 옮겨다니면서 좀 더 왼쪽으로 갔다가 좀 더 오른쪽으로 갔다가 끊임없이 동요하는 배합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일 뿐이지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까 우리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 안에서 크게 세 입장이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아나키즘, 막스주의, 국가주의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세 입장도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 입장의 차이를 기본적으로 같은 노선인데 강조점의 비율이 조금 다른, 뭐 노동자 중심성이라든지 계급투쟁이라든지 자본주의 폐지라 같은 주장들을 좀 세게 하면 막스주의고 조금 약하게 하면 국가주의 또는 계량주의고, 그걸 세게 하는데 조금 관념적으로 공상적으로 하면 아나키즘이고, 이런 통념이 사실 되게 강하게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사회주의, 공산주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운동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오해를 훨씬 많이 해요. 정도의 차이인 것처럼 좀 생각을 해요. 또는 비슷한 오해인데 어떤 오해가 있냐면, 막스주의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잘 그리는 그림인데, 특히 이제 정치 문제하고 관련해서 막스주의가 있으면 아나키즘이 있고 국가주의가 있고 스테이티즘이라고 부르거든요. 막스주의는 이렇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겹치는 부분이 있다. 막스주의 안에는 아나키즘적 요소도 상당히 강하게 있고 한편에서는 국가주의적 요소도 상당히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인주의나 스탈린 체제 같은 것이 그냥 저절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막스주의를 배신하고 나온 게 아니라 막스주의 안에 그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었던 거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거를 아까 자유평등의 문제처럼 같은 틀을 유지하는데 배합 비율의 문제다. 이게 이리로 가느냐 이리로 가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면 막스주의는 절충주의로 보이게 돼요. 아나키즘 조금, 스테이티즘 조금 섞어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 만든 이런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오해가 뭐냐 하면 이 구도는 아까 제가 처음에 계보 그릴 때 제일 위에 뭐 그렸어요?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실제 현실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주의 안에 왜 아나키즘 요소도 있고 국가주의적 요소도 있냐 하면 어떤 가치를 공유한 측면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게 역사적 현실을 역사 속에서 바꾸는 거예요. 막스주의의 지향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국면에서는 아나키즘적 요소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더 강조되어야 되는 맥락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맥락에서는 국가주의적 요소가 더 유용하게 사회를 바꾸는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국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적 과정이라는 개념을 빼버리고 나면 그냥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막스주의는 그냥 두 개 섞어 놓은 거.
이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역사적 과정 속에서 어떤 맥락에서는 이게 강조되고 어떤 맥락에서는 이게 강조되는 거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19세기라는 역사적 조건에서 막스주의자들이 아나키즘과 국가주의자들과 논쟁을 할 때 중요한 차이점은 뭐였냐면은 아나키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본질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키라는 말 자체가 지배 통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크가 to rule 요 단어가요. 지배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이제 부정하는, not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세상. 예. 이건 뭐를 보여주냐 하면,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민중들이 억압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고통받고 이래야 되느냐. 원인이 국가에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국가라는 억압적인 체제. 지금도 한국 사회는 억압적이에요, 사실은. 상당히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라고 우리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또 이제 나이 얘기인데 30년 전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년 전, 30년 전 생각해 보면 그때 비하면 그래도 좀 세상 좋아졌지 않아요? 그렇죠? 30년 전 이런 모임을 못 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당장 조직 사건 뭐 엮었어.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걸어서 청와대 10분 거리인 곳에서 막수주의 강의를 할 수 있는 세상은 된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긴 한데 이 사람들은 19세기 유럽의 국가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억압적이었거든요. 실제로 상당히 억압적인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적 착취와 정치적 억압이 완전히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본질이고 무엇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키스트들은 이 억압적인 지배계급이 보여줬던 억압적인 통치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국가라는 단위, 국가라는 정치적 틀 자체가 억압과 착취의 근본 원인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는 억압적 틀을 없애버리면 착취와 억압이라는 부정적인 사회 현상이 다 없어질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경제에 대한 우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보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자본주의보다 국가가 더 큰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니까 여기서 파생돼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억압과 착취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하는 과정도 국가를 또는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개입시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치적 행위라고 불렀어요. political action.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를 다 배제해야 돼. 근본적인 목표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것을 없애야 돼. 이게 목표일 뿐만 아니라 그 목표로 가는 투쟁 과정에서도 우리는 정치적인 방식으로 투쟁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정치적인 방식이란 게 뭘 의미하느냐?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정당을 만들어서 의회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배계급이 민주화된 방식으로 조금 온건화된 방식으로 만들어낸 그 의회제라는 의회민주주의가 19세기 후반에 확산되잖아요. 유럽에서. 여기에 참여하려는 진보운동, 노동자운동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겠죠. 막스주의자들 거기에 동의를 하죠. 실제로는. 그렇게 되니까 이건 지배계급의 속임수야. 그 안에 말려드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억압적인 국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비판한 거죠. 그래서 이쪽 끝의 입장에서는 막스주의자들이나 얘네들이나 다 국가주의자가 된 거예요. 얘네들은 다 한통속이야. 왜? 국가가 본질이니까 이 사이의 차이는 별로 중요한 차이가 아니야. 니네들은 다 정치적인 방식 옹호하는 놈들이야. 이게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량적인 전술이라든지 이런 게 다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당을 건설하고 이게 반드시 의회에 진출하기 위한 당이 아니더라도 당을 건설하고 그 노동자들이 또는 민중들의 정치 조직이 뭐 정치라는 말을 빼야 되겠네요. 조직이 상명하복적이거나 중앙 집중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는 일체의 행동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때 막스주의자들은 아나키스트 주 논쟁이 인터내셔널이라는 조직 운영 방식이나 조직 구성의 방식을 놓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말 그대로 국제적인 조직이잖아요. 물론 유럽밖에 포괄 못하는 거지만 국제적인 조직의 운영이 원활하게 되려면 뭐 중앙 부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총평의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총평의회의 역할을 지도의 이론적 지도나 정치적 지도를 해야 되는 그 총평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게 막스주의자들의 주장이었고, 아나키스트는 이거를 그냥 연락처처럼만 써야 되고 각각의 지부들이 자율권을 가져야 돼, 이렇게 주장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운동에 있어서 권위적인 방식과 탈권위적 방식의 대립인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 운동권 안에서 그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농담처럼 운동권의 노령화 얘기했는데, 운동권의 노령화면 문제가 아니라 운동권 안에 세대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요. 진보 진영 안, 운동권이라기보다 진보 진영 안에서.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저는 그런 거 상당히 많이 느끼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단체가 주로 이제 막스주의 교육 활동을 하는데 주 구성원들이 대학생들이에요. 한 뭐 60-70%가 대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애들을 똑같은 제가 강의를 20대 초반하고도 하고 한 20-30년 격차나는 분들하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응이나 이해하는 게 되게 달라요. 정말 극적으로 다르거든요. 저는 그거를 뭐 오늘은 20대 초반, 오늘은 뭐 40대, 50대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매번 달라지는데 아주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운동권에서 9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이러면 또 이제 애들이 꼰대라고 욕하는데 자기 희생이라든지 뭐 조직적 규율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없어졌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조직 활동을 위해서 몸으로 뭐 몸빵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몸빵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거부감을 가져요. 그런 거를. 내가 뭐 집회 가자 이러면 그 집회 노선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동의 못하는 거는, 내가 몸 동원을 몸 떼주러 가는 거, 그거는 자율적인 활동이 아니다. 그거 난 못 가.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20대들. 네. 그게 일반적인 정서예요. 일반적인 정서예요. 그거는 그런 꼰대, 그냥 비속어로 말하면 꼰대지만 이게 중앙 집중적이고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이다. 권위적이다. 자기들 탈권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맨날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오고, 강의 한참 하는데 나가서 담배 피고 오고, 중간에 약속 시간에 늦게 오고, 뭐 일 맡겨놓으면 안 하고 빵꾸나고 잠수 타고, 이게 탈권위라고 주장해. 근데 그게 물론 극단적인 형태지만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다른 거예요.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 정서라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막스주의자들은 역사적인 거예요. 그냥 권위 대 탈권위, 이거는 역사를 빼고 그냥 주장을 대등하게 놓고 뭐를 강조하느냐만 갖고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막스주의자들이 왜 중앙 집중적인 조직 운영이나 이런 걸 강조했느냐, 또 그 정치 투쟁 같은 거를 일부라도 받아들이기를 선택했느냐, 또 노동운동을 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 노동조합을 전국적이고 또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그거는 자본주의가 그렇게 됐기 때문인 거예요.